2008년 9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50세의 여성인 나 씨는요, 이날 목욕을 하러 외출을 한 뒤에 오후 5시 45분쯤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으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 있을 딸의 이름을 불렀는데 딸이 대답이 없는 거였어요. 딸의 신발은 분명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데 딸이 대답을 하지 않자 혹시 잠에 들었나 싶어서 몇 번 더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딸의 방 안에서 낯선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성을 30대에서 40대 정도의 남성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한 채 이 남성이 나오는 것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들어온 이 남성도요, 아무런 말이나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태연하게도 걸어서 현관문을 나섰고, 그 순간 방에서 피를 흘리며 나오는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며 딸을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3시간 10분 만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제가 범죄 사건을 주제로 방송한 지가 1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응원을 해주시고 잘 보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왜 자꾸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느냐, 왜 가족들의 슬픔을 다시 들춰내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죽은 피해자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범인을 잡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사건과 내 딸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이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의정부 여중생 살인 사건입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4살의 최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나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최양의 방안을 수색했는데 컴퓨터에는 메신저가 켜져 있었어요. 메신저의 내용을 보니 학교에 갔다 와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도중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던 중에 괴한이 집안으로 침입을 해서 흉기에 찔려 사망하게 됐던 것이었어요. 집안은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집안을 뒤지거나 사라진 물건도 없었어요. 최양은 자신의 방에서 왼쪽 가슴을 한 차례 흉기에 찔렸고 평소 옷차림 그대로였던 것으로 봐서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살인사건으로 생각이 됐지만 현장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세한 수사를 위해서 부검을 해봤습니다. 최양의 몸에서는 소량의 정액과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경찰은 집안에 없어진 물건이나 뒤진 흔적들이 없이 최양을 단 한 차례만 찌른 상황들로 봤을 때 성폭행 사건으로 판단하였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강력팀 형사 60여 명을 투입해서요, 최양이 살던 집 주변을 수소문해서 목격자를 찾았고 범인 인상착의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이 저녁이 되기 이전 시간대였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목격자만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장 큰 성과를 올렸던 것은요, 최양의 집 근처에 설치된 폐쇄로 카메라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도망을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약 30대에서 50대 사이로 추정되는 남성이 찍힌 이 카메라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양의 방에서 용의자의 채모를 하나 수거했어요. 그래서 DNA 확보도 가능했고 B형 혈액형을 가진 남성이다 라는 단서까지 얻게 됩니다. 사건은 빨리 해결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동일 전과자, 성폭행 전과자들이죠. 700여 명의 DNA를 대조해 봤지만 일치하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목격자들의 제보가 있기는 했지만 범인을 잘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목격자 중에 한 명은 최양의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DNA 대조를 통해서 관련성이 없는 게 밝혀졌고요.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어도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몽타주를 작성할 수 없었고, 최초 목격자가 되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최면을 통해서 몽타주를 작성하여 배포했고 수배를 내렸지만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몽타주가 아닐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당시 50여 건의 주민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연관성도 없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 외에 별 단서가 없이 DNA와 목격자 제보에만 의지하던 경찰은요, 뚜렷한 용의자를 가려내지 못한 채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수사본부를 해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의 적용으로 2033년 9월 22일에 영구미제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태완이법의 통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공개수배로 공개수사로 전환돼 있고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여기까지예요. 단서가 많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짧고 올해 10년째 되고 있는 장기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 기억에서도 많이 잊혀졌을 것이고 현장의 주변 모습들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을 사실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미제 사건의 중요한 점 하나는요, 경찰의 수사력만이 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그 행동을 제한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인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요, 저의 생각이고 여기에 틀린 부분,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해보고 의문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죠. 집에 도난된 물건은 없고 채모 외에 별다른 단서가 될 만한 것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성폭행 흔적만이 있는 것으로 봐서 범인은 오로지 성폭행만을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시간대, 정확한 시간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양이 PC 메신저를 켜놨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대를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최양은 오후 4시 20분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메신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 시간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친구들과 약간의 대화를 한 후 컴퓨터를 끄지 않고 집 앞에 미용실로 가서 머리 손질을 한 다음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5시 20분이에요. 5시 20분입니다. 그 순간 이제 이 최양과 같이 대화를 하던 이 친구들은요,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약 10분쯤이 지났는데 갑자기 메신저의 상태가 부재중으로 바뀌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PC 메신저는 접속한 뒤에 한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부재중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 부재중 메시지는요, 마우스만 움직여도 풀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PC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마 이 시간대에 집 안으로 들어온 범인과 마주치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인은 길거리에서 아마도 길에서 피해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에 미용실을 나와서 집으로 향하는 이 최양을 발견하게 됐고 뒤를 쫓아와서 집 안으로 침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5시 20분부터 10분 뒤에 메시지가 부재중으로 바뀌었고 최양의 어머니는 목욕을 하고 5시 45분쯤에 목욕탕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왔죠. 범인에게는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상당히 촉박한 시간대였지만 이 사이에 성폭행과 살인까지 감행했습니다. 범행의 순서를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칼을 먼저 찌르고 성폭행을 했느냐, 성폭행한 뒤에 칼로 찌르고 도주를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성폭행부터 만약에 이루어졌다면은 피해자는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대가 주택가였던 이 특성상 주민들이 이 비명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칼로 먼저 찌르고 성폭행을 했다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칼로 찔러서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한 뒤에 성폭행을 저지르는 이 행동은요, 초범의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분 안에 범행을 마쳤고 거기에 피해자 어머니를 보고도 태연하게 걸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점을 봤을 때 용의자는 범죄에 익숙한 사람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 행위에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성폭행으로 잡힌 적은 없어요. 성폭행 전과가 있었다면 DNA 채취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검거가 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범죄 전과 이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성범죄도 처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CCTV에서 나옵니다. DNA 채취와 함께 유력한 단서 중 하나가 되겠죠. 이 사진은 피해자 집 근처에 제과점에 설치된 CCTV인데요.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서 설치된 감시 카메라예요. 여기에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용의자다라고 100%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단정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옷차림이나 행동으로 봤을 때 경찰은요 40대에서 50대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용의자를 직접 마주쳤던 피해자 어머니의 당시 기억으로는 30대에서 40대 정도로 기억이 난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이 CCTV 속의 남성이 용의자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진이라서 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리를 절면서 뛰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뛰어야 할 정도로 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최양이 살던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이웃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살고 있는 정도는 서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CCTV의 뒷모습만이 찍혔더라도 만약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아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용의자의 이웃이라면은 짐작은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 CCTV를 가지고도 목격자들의 진술이 제각각 달랐던 것으로 봐서는 이 용의자는 아마도 사건이 일어난 녹양동의 거주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며 최소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적이 힘들겠지만 이 사람을 찾아낸다면은 사건 해결에 굉장히 근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의자를 정리하자면은 40대 가량의 나이로 사건 현장 녹양동 근처에는 살고 있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이 들고요. 범죄에 익숙한 전과자인 B형 남성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매일 40건 가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분에 한 번꼴로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강력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범죄의 재범률은요 6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2의 피해자는 지금 이 시간에라도 다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범행 검거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부 녹양동 근처에 살던 분 중에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거나 사건 당일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던 분은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2008년 9월 22일 의정부 녹양동에서 일어난 여중생 살인사건이었습니다.